프랑켄슈타인 다시사,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메리 울스톤 크랩스 셜리 지음, 오은숙 옮김. 2부. 잇따라 몰아친 사건으로 감정이 한껏 고조된 후 그 뒤에 찾아오는 죽은 듯한 정적, 그리고 모든 희망과 두려움까지 앗아가 버리는 확실성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저스틴은 죽어서 안식을 찾았고 나는 살아 있었다. 피는 혈관 속을 자유로이 흘렀지만 무엇으로도 없애지 못할 절망과 자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잠은 나를 저버렸다. 나는 불행한 영혼처럼 방랑했다. 표현할 수 없이 끔찍한 장난을 저질렀고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친절함과 미덕에 대한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선한 의도로 삶을 시작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 내가 인류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을 갈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과거를 흐뭇하게 돌아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끌어내는 양심의 평화는 사라지고 후회와 죄의식이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나를 몰아댔다. 이런 정신 상태는 육체의 건강을 갉아먹었고 어쩌면 처음 받은 충격에서 영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었고 즐겁고 기쁜 소리들이 모두 고문처럼 느껴졌다. 고독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깊고 어두운 죽음 같은 고독만이. 아버지는 눈에 띄게 변한 내 성격과 습관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흠없는 인생을 살아온 맑은 양심에서 나름의 논리를 끌어내면서 나에게 의연함을 불러일으키고 나를 덮은 검은 구름을 물리칠 용기를 북돋우려고 애썼다. 빅터, 내가 보기엔 아비는 괴롭지 않은 것 같냐?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한 만큼 자식한테 사랑을 쏟은 아비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지나치게 슬픈 표정은 자제하는 게 좋겠구나. 죽은 자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니? 그건 내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슬픔에 젖어 있으면 기운을 차리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일상마저 저버리게 되기 때문이지. 훌륭한 충고였지만 내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다. 죄책감이 고통과 공포의 예감을 들이우며 나머지 감정에 뒤엉켜 들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내 슬픔을 감추고 식구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겨우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하고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쓸 뿐이었다. 이 무렵 우리는 벨리브의 집으로 옮겨왔다.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다행스러웠다. 정확히 10시가 되면 성문이 닫히고 그때를 넘기면 호수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제네바 성 안에 있는 우리 집은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자유였다. 나는 종종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면 호수에 나가 배를 타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돛을 올리고 바람 부는 대로 떠다녔다. 호수 가운데까지 노를 저어 간 다음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두고 비참한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풍경 속에서 불안하게 방황하는 것은 나밖에 없을 때는 호숫가로 다가갈 때 박쥐나 개구리들이 쉰 목소리로 정적을 깨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요한 호수가 나와 나의 불행을 영원히 삼켜버리기를 바라며 물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의연히 고통을 참아내는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그녀, 그 존재가 나와 단단히 연결된 그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또 아버지와 남은 동생을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사악한 마귀한테 무방비로 당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면 나는 격하게 흐느끼면서 빨리 마음의 평화를 찾아 그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다. 자책감은 모든 희망의 불씨를 꺼버렸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지어낸 작가로서 내가 창조한 괴물이 뭔가 새로운 악행을 저지를까봐 매일 두려워하며 살았다.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며 그가 아주 중대한 범죄, 과거에 대한 회상 따위는 하찮게 만들어버릴 그가 무도한 일을 저버릴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남아 있는 한 두려움은 항상 따라다닐 터였다. 그 악마를 생각하며 내가 품었던 증오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이가 갈렸고 눈에선 불꽃이 타올랐고 그렇게 생각 없이 주어버린 생명을 도로 거두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죄와 사악함을 생각하면 원한과 복수심이 자제력을 잃고 폭발했다. 안데스 산맥 최고봉으로 순례를 떠나 그곳에서 깊은 골짜기 바닥으로 그를 밀어 버리리라. 그를 다시 만나기 바랐다. 그래서 끝간데 없는 증오를 그의 머리에 퍼붓고 윌리엄과 저스틴의 죽음에 복수하고 싶었다. 우리 집은 초상집이었다. 아버지는 최근에 끔찍한 사건들로 충격을 받아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엘리자베스는 슬퍼서 기운이 없었다. 평소 하던 일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찾지 못했다. 그녀에게 즐거움이란 고인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영원한 비애와 눈물이 그렇게 피지 못하고 쓰러진 순결함에 바쳐야 할 재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어릴 적 나와 함께 호숫가를 거닐며 환희에 차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던 행복한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가 홀로 서려면 겪어야 할 슬픔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을 그녀는 경험했고 그 어둠의 힘이 그녀의 환한 미소를 꺼버렸다. 빅터, 비참하게 죽어간 저스틴 모리츠를 생각하면 세상과 세상 일들을 더는 예전처럼 바라볼 수가 없어. 전에도 책을 읽거나 사람들한테 들어서 악하고 부당한 일에 관해 알기는 했지만 모두가 옛날 이야기이거나 꾸며낸 얘기라고만 생각했어. 적어도 그런 일들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상상보다는 논리에 더 익숙한 것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불행이 덮치고 보니 사람들이 서로의 피에 굶주린 괴물처럼 느껴져. 나도 떳떳하지 못하고 말이야. 모두가 불쌍한 저스틴이 유죄라고 믿었어. 저스틴이 그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애는 가장 타락한 인간이겠지. 그깟 보석을 얻으려고 자기 은인의 아들을 날 때부터 자기가 돌봐주면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던 아이를 죽였으니 말이야. 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결백해. 그 애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몸으로도 느껴. 너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더더욱 확신하는 거야. 아, 빅터, 거짓이 진실처럼 보인다면 누가 확실한 행복을 장담할 수 있겠어? 마치 벼랑 끝을 걷는 기분이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 심연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달려오는 것 같아. 윌리엄과 저스틴은 살해되고 살인범은 달아났어. 그자는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어쩌면 존경받을지도 모르지. 설사 내가 똑같은 죄로 교수대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악한 의 처지와 내 처지를 바꾸지는 않겠어. 나는 이 말을 듣기가 너무도 괴로웠다. 내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진짜 살인범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빅터, 그만 마음을 가라앉혀. 이 사건으로 난 정말 깊은 상처를 입었어. 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참담해 하지는 않아. 내 얼굴에 나타난 절망, 때로 원한을 보면 가슴이 떨려. 빅터, 그 어두운 격정은 버려.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우리가 널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잃어버린 걸까? 그래,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내 고향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진실로 대한다면 다시 평화를 찾을 거야. 무엇이 우리 평화를 어지럽힐 수 있겠어? 어떤 행운의 선물보다 소중한 그녀의 말도 내 마음에 도살인 악마를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나는 그 순간에도 파괴자에게 그녀를 빼앗길까봐 공포에 떠는 사람처럼 말을 다 마치지도 않은 그녀를 끌어당겼다. 결국 다정한 우정도 아름다운 땅이나 하늘도 내 영혼을 고뇌에서 구해줄 수는 없었다. 사랑의 말 자체는 효과가 없었다. 나는 어떤 이로운 힘으로도 뚫지 못할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다. 상처 입은 사슴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끌며 무성한 덤불로 들어가서 자기 몸에 꽂힌 화살을 쳐다보며 죽어간다. 내가 바로 그런 꼴이었다. 가끔은 나를 뒤덮은 무거운 절망을 이겨낼 것도 같았지만 어떤 때는 소용돌이치는 열정에 떠밀려서 운동을 하거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참기 힘든 감정을 달래보려고 애썼다. 갑자기 집을 떠나 알프스 계곡 근처로 향한 것도 이런 감정의 격발 때문이었다. 웅장하고 영원한 풍경 속에서 나 자신과 인간이기에 덧없는 슬픔을 잊고 싶었다. 정처 없는 걸음은 샤모니 계곡으로 향했다. 소년 시절 자주 갔다 온 곳이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나는 폐인이 되었지만 그 야생의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다. 여행 초반에는 말을 타고 갔다. 그 다음엔 험한 산길을 가다가 부상을 입기 쉬웠으므로 발이 튼튼한 노새를 빌렸다. 날씨는 좋았다. 때는 8월 중순. 저스틴이 죽은 지도 2달이 지났다. 내 모든 고뇌는 그 참극의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영혼을 짓누르던 무게는 아르브 계곡 깊숙이 들어갈수록 가벼워졌다. 사방의 우뚝 솟은 거대한 산맥과 절벽, 바위 사이로 사납게 달리는 물소리,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는 전능한 신의 힘을 말해주었다. 여기서 가장 멋진 자태를 뽐내는 자연. 나는 그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조물주보다 덜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굴복하지도 않게 되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계곡들은 더 웅장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나무, 우거진 산속 절벽에 걸린 폐허가 된 성, 맹렬한 아르브강, 숲 사이로 군데군데 고개를 내민 오두막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화 한 폭을 그려냈다. 그러나 그 풍경은 위대한 알프스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숭고해졌다. 하얗게 반짝이는 알프스의 피라미드와 둥근 지붕들은 다른 세상에 속한 다른 부류인 것처럼 만물을 굽어보았다. 펠리시의 다리를 건너자 강이 시작되는 협곡이 내 앞에 입을 벌렸고 나는 그 위에 걸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샤모니 계곡에 들어섰다. 이 계곡은 더욱 경이롭고 숭고했지만 방금 지나온 세르보 계곡만큼 아름답거나 그림 같지는 않았다. 눈 덮인 높은 산맥이 그대로 경계선을 이루었지만 폐허가 된 성이나 기름진 들판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빙하가 길까지 내려와 있었다. 눈사태 육행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지나가면서 뿌연 연기를 일으켰다. 몽블랑. 당당한 몽블랑은 주변의 뾰족한 봉우리들 위로 우뚝 솟아 화려한 돔을 쓰고 계곡을 굽어 보았다. 여행 도중에 나는 오랫동안 맛보지 못한 짜릿한 기쁨을 여러 번 느꼈다. 어떤 때는 모퉁이를 돌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눈앞에 드러나 알아보게 된 새로운 사물들의 지나간 날이 떠오르면서 소년 시절의 쾌활함이 함께 살아나곤 했다. 바람은 달콤하게 속삭였고 대자연은 나에게 더는 울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다시 다정한 힘이 사라졌다. 나는 또 슬픔의 족쇄를 차고 온갖 비참한 생각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세상과 내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잊으려고 노새에 박차를 가곤 했다. 좀 더 암담할 때는 노새에서 내려 공포와 절망의 무게로 풀밭에 쓰러졌다. 마침내 샤모니 마을에 도착했다. 그동안의 피로로 몸과 마음은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 잠시 나는 창가에 서서 몽블랑 위에서 어른거리는 희미한 번개를 지켜보며 계곡 아래쪽으로 요란하게 흘러가는 아르브강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던 탓인지 단조롭게 달래는 듯한 그 소리가 잔잔한 자장가와도 같았다. 베개에 머리를 눕히자마자 잠이 밀려왔고 잠이 오는 것이 느껴졌고 망각을 주는 그 잠이 고마웠다. 다음 날은 계곡을 돌아다녔다. 나는 빙하 속에서 솟아나는 아르베롱 강의 발원지 옆에 섰다. 빙하는 산꼭대기에서부터 느린 속도로 흘러와 계곡을 가로막고 있었다. 거대한 산맥의 가파른 경사면이 펼쳐졌다. 빙하의 얼음벽이 머리 위로 높이 걸렸고 소나무 몇 그루가 드문드문 보였다. 자연이라는 제국의 장대한 아련실에는 엄숙한 침묵이 내렸고 거센 물살 소리, 거대한 빙하 조각이 추락하면서 내는 소리, 눈사태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 빙하가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들만이 얼음이 쌓인 산맥을 따라 울리면서 침묵을 깨뜨렸다. 쌓인 얼음은 변하지 않는 법칙의 조용한 작용에 따라 산맥의 손안에 놓인 장난감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언제든 이내 갈라지고 깨어져 나갔다. 이 숭고하고 장엄한 장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위안이었다. 그것은 온갖 미천한 감정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었고 비록 내 슬픔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가라앉히고 달래해 주었다. 또한 어느 정도는 지난달 내내 품었던 생각을 접어두게 했다. 나는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잠은 기다렸다는 듯 낮에 내가 감상한 웅장한 형태들을 조립해 나갔다. 그것들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다. 깨끗한 순백의 눈으로 덮인 산꼭대기, 반짝이는 뾰족 봉우리, 소나무 숲, 울퉁불퉁 맨살을 드러낸 계곡,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던 독수리, 모든 것이 내 주위에 모여 평화를 누리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깨어났을 때 그것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영혼을 고모하던 모든 것은 잠과 함께 달아났고 어두운 우울이 모든 생각을 구름처럼 덮어버렸다. 비가 거세게 쏟아졌고 짙은 안개가 봉우리들을 가려서 힘있는 산맥들마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뿌연 베일을 뚫고 침울하게 칩거한 그것들을 찾아가고 싶었다. 비와 폭풍이 나한테 무얼한 말인가. 노새가 문 앞에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몽땅베르 정상을 오르기로 했다. 느릿느릿 계속해서 움직이는 엄청난 빙하의 장관을 처음 보았을 때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다음 순간 숭고한 환희가 밀려오더니 그것이 준 날개를 달고 내 영혼은 흐릿한 세상을 박차고 빛과 기쁨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두려울 만큼 늠름한 자연의 위용은 항상 나를 엄숙하게 만들었고 덧없는 근심들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안내인 없이 혼자 가기로 했다. 길은 잘 알았고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고독한 장관을 망칠 것 같아서였다. 깎아지른 오르막, 그러나 끊길 듯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수직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 숭고할이 많지 고독한 풍경이었다. 겨울 산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았는데 그런 곳에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완전히 부러진 나무가 있는가 하면 튀어나온 암벽에 몸을 누이거나 다른 나무 위로 걸쳐진 나무도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주 만나게 되는 눈, 골짜기에선 위에서 끊임없이 돌들이 굴러 내려왔다. 특히 어떤 골짜기는 더 위험했는데 떠드는 목소리 같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진동이 일어나 말하는 사람의 머리를 부숴버릴 만한
커다란 돌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곳 소나무들은 키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진지하게 서 있어서 준엄한 분위기를 더했다. 나는 아래쪽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안개를 피워 올리는 강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그리며 맞은편 산을 휘 감았고, 그 봉우리들을 뒤덮은 구름은 어두운 하늘에 비를 퍼부으며 주변 풍경으로 인한 울적한 마음을 더욱 적셔주었다. 아, 인간은 어찌하여 야만적인 동물들보다 우월한 감성을 뽐내는가? 그래봤자 필요한 것만 더 많아질 뿐인데, 우리가 느끼는 충동이 배고픔과 목마름, 성욕뿐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는 바람에 끝없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연한 말이나 풍경에도 쉽게 움직인다. 우리는 쉬지만 꿈은 잠을 독살하는 힘을 가졌다. 우리는 일어나지만 떠도는 생각은 하루를 더럽힌다. 우리가 느끼든 깨닫든 추론하든 또 웃든 울든 고뇌를 껴안거나 근심을 떨쳐 버리든 다 똑같다. 기쁨이건 슬픔이건 그것이 출발하는 길은 그래도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어제는 결코 내일과 같지 않으니 변한다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리. 정오가 다 되어 오르막 꼭대기에 다다랐다. 한동안 나는 빙하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앉아 있었다. 안개가 그 바다와 주변 산을 뒤덮었다. 이윽고 바람이 구름을 흩어버리자 나는 그 빙하로 내려갔다. 빙하 표면은 고르지 않았다. 마치 거친 바다의 파도처럼 솟아 올랐다가 내려가고 군데군데 균열이 생겨 깊이 꺼져 있었다. 얼음 벌판의 너비는 5km 남짓했으나 건너가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맞은편은 수직의 벌거숭이 바위산이었다. 내가 서 있던 몽땅 베르의 사면에서 정확히 반대쪽이었는데 거리가 5km쯤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뒤로 몽블랑이 당당하게 솟아 있었다. 나는 후미진 암벽에서 쉬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장관을 감상했다. 그 바다, 아니 거대한 빙하는 산을 의지하며 굽이쳤고 산들은 그 위로 까마득한 봉우리를 드리웠다. 얼음으로 반짝이는 봉우리들이 구름 위로 고개를 내밀고 햇빛에 빛났다. 울적하던 마음이 비로소 기쁨 같은 것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소리쳤다. 방황하는 영혼들이여, 진짜 방랑한다면 좁은 침상에서 쉬지 말고 나에게 엷은 행복을 허락해 주시오. 아니, 삶의 기쁨을 떠나는 길에 나를 벗삼아 데려가 주시오. 순간 갑자기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꽤 멀리서 나를 향해 초인적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내가 조심스레 건넌 얼음에 갈라진 틈을 훌쩍 뛰어 넘었다. 점점 다가올수록 체구가 훨씬 사람보다 커 보였다. 아찔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기절할 것 같았다. 그러나 산의 상쾌한 기운에 곧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알아보았다. 점점 다가오는 그 형체는 참으로 역겨운 장면이었다. 내가 창조한 괴물이었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면서 결심했다. 그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숨 걸고 싸워서 끝장을 내겠다고. 그가 다가왔다. 표정은 심한 고뇌와 경멸, 악의를 품었고 지옥에서 막 나온 듯한 추악한 얼굴은 눈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흉측함이 보이지 않았다. 분노와 증오로 잠시 할 말을 잊었던 나는 곧 거세게 혐오와 경멸의 말을 퍼부었다. 이 악마야, 어딜 감히 나한테 다가오느냐? 내 가련한 머리를 쳐붓을 복수의 손이 두렵지도 않으냐? 꺼져라, 더러운 녀석. 아니 기다려라, 내가 널 가루로 만들어줄 테니. 그래, 내 역겨운 존재를 죽임으로써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 악마가 말했다. 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사람은 누구나 추한 것을 싫어하지. 그러니 나는 온갖 생물보다 더 흉측한 나는 얼마나 혐오스럽겠소.
그리고 당신, 나를 만든 이여. 당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나와 당신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풀릴 끈으로 묶여 있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오.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은 물론 다른 인간들에 대해 내 의무를 다할 테니 당신이 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순순히 인간들 곁을 떠나겠소. 그러나 거절한다면 남은 당신 친구들의 피로 배부를 때까지 실컷 죽음을 탐하리라. 가증스러운 괴물 같으니 마귀가 따로 없구나. 내 죄에 복수하려면 지옥의 고문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다. 못된 악마 녀석, 너를 만들었다고 나를 원망했겠다. 좋다, 덤벼라. 내가 생각 없이 주었던 그 불꽃을 직접 꺼주마.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나는 그에게 덤벼들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온갖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그는 가뿐히 나를 피했다. 진정하시오. 이렇게 애원하니 부디 저주받은 이 머리에 당신의 증오를 퍼붓기 전에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도 충분한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작정이요? 삶이 비록 고뇌 덩어리라 해도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오. 난 내 삶을 지킬 거요. 명심하시오.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소. 나는 당신보다 키도 크고 움직임도 유연하오. 하지만 당신과 맞설 생각은 없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니 당신 몫의 책임만 다해준다면 내 주인이자 왕인 당신에게 고분고분 부드럽게 대하겠소. 제발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나만 짓밟지 말아주시오. 나는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너그러움과 애정을 받아야 마땅하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잖소.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건만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기쁨에서 몰아내었소. 세상 모든 곳에 기쁨이 가득하지만 나만 혼자 영원히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몰아냈단 말이오. 나도 인정 많고 착했지만 불행히 나를 악마로 만든 것이오. 날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해지리다. 꺼져. 내 말은 듣기 싫다. 너와 나 사이에 공통점은 있을 수 없어. 우린 적이야. 어서 꺼져. 아니면 누구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싸워보든지.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움직일까? 아무리 빌어도 당신은 자기 피조물에게 이렇게 당신의 친절과 동정을 애원하는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오? 프랑켄슈타인, 믿어주시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소. 내 영혼은 사랑과 인간애로 빛났소. 하지만 나는 혼자, 처절하게 혼자가 아니오. 내 창조자인 당신조차 나를 미워하는데 나에게 아무 빚도 없는 당신의 동료 인간들에게 내가 뭘 바랄 수 있겠소? 그들은 날 멸시하고 미워하오. 인적 없는 산과 황량한 빙하가 내 피난처요. 나는 여기서 많은 날을 방황했소. 내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유일하게 탐하지 않는 얼음 동굴이 내 집이요. 내가 저 황량한 하늘을 찬양하는 것도 당신들 인간보다 하늘이 내게 더 친절하기 때문이요. 수많은 인간이 내 존재를 알았다면 지금 당신처럼 나를 죽이려고 무기를 들었을 거요. 그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소? 나의 적들에게 잘 대해줄 생각은 조금도 없소. 내가 불행하면 그들도 내 비참함을 맛보게 될 거요. 하지만 내 괴로움을 보상해주고 당신이 더욱 키워내어 당신과 당신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분노의 회오리 속에 삼켜버릴 엄청난 불행에서 구해주는 것은 당신한테 달렸소. 부디 동정심을 발휘하여 나를 경멸하지 말아주시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소. 일단 끝까지 듣고 나서 당신 판단에 따라 나를 버리든 동정하든 마음대로 하오.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인간의 법은 아무리 잔혹한 죄인일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소. 프랑켄슈타인,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당신은 나를 살인자라 비난하지만 양심을 가진 당신도 자기 피조물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소. 아, 인간의 영원한 정의를 찬양하라. 제발 날 버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그런 다음 할 수 있으면 꼭 해야겠다면 당신 손으로 당신 피조물을 죽여도 좋소. 왜 옛 기억을 불러오는 거냐? 내가 물었다.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그 상황들을 내가 그 불행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날을 저주해라. 소름 끼치는 악마야. 내가 처음 빛을 본 그 날을 저주해라. 너를 만든 그 손을 저주해라. 나 스스로도 저주하지만 너 때문에 난 말할 수 없이 비참해졌다. 너 때문에 나는 너한테 정당한지 아닌지 생각할 힘마저 없어져 버렸단 말이다. 사라져라. 제발 그 역겨운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란 말이다. 그렇게 해주리다. 이렇게 말하며 그가 징그러운 손을 내 눈에 갖다 대자 나는 거칠게 그 손을 떠밀었다. 그래야 당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안 볼 거 아니오? 당신은 아직도 내 말을 듣고 동정을 베풀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한때 나에게 있었던 착한 마음씨로 이렇게 부탁하겠소. 내 이야기를 들어주오. 참으로 길고 이상한 이야기요. 그런데 이 추운 곳은 예민한 당신한테는 적합하지 않소. 산 아래 오두막으로 갑시다.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 해가 눈 덮인 산 너머로 사라져 다른 세계를 비추기 전에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할 수 있을 거요. 내가 당신들 인간 곁을 영원히 떠나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재앙이 당신의 급속한 몰락을 재촉할지 그건 당신한테 달렸소. 그는 이 말과 함께 얼음 위를 앞장서 갔다. 나는 뒤따라 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그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느껴져 적어도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 결심을 굳힌 건 호기심과 동정심이 반반 섞인 마음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그라고 믿었으므로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창조자가 자기 피조물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느꼈으므로 그의 사악한 행동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게 도리 같았다. 그의 요구를 따른 것은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빙하를 건넜고 맞은편 암벽을 올라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두막에 들어섰다. 악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으니 그 소름 끼치는 동반자가 피운 불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존재의 출발점을 떠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오. 당시 일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분명하지도 않소. 이상하게 중첩된 감각들 때문에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는 행위가 뒤섞여 일어났소.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양한 감각 작용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소. 서서히 강렬해지는 빛이 점차 내 신경을 압박하는 바람에 눈을 감아야 했던 기억이 나오. 그 다음엔 어둠이 밀려와 혼란스러웠소. 하지만 눈을 뜨면 어둠을 거의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게 쏟아지던 빛 때문이었소. 나는 걷다가 계단을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때쯤 감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소. 그 전에는 만지거나 보아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컴컴하고 흐릿한 물체들이 사방을 에워싼 기분이었지만 이때쯤엔 마음먹은 대로 걸어 다닐 수 있었소. 내가 오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었소. 쏟아지는 빛은 점점 더 가혹해졌고 걸을수록 빛의 열기 때문에 힘이 빠져 그늘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소. 거기가 바로 잉골슈타트 근처의 숲이었소. 냇가에 누운 나는 피로를 못 이겨 잠에 빠졌고 허기와 갈증이 나를 괴롭힐 때까지 잠을 잤소. 거의
겨울잠처럼 깊은 잠에서 그렇게 깨어난 뒤에는 나무에 달리거나 땅에 떨어진 산 열매를 먹었소.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는 다시 누워서 잠에 빠졌소. 다시 깼을 때는 어두웠소. 추웠고 사실 얼마간은 무섭기도 했고 본능적으로 쓸쓸함을 느꼈소. 당신의 아파트에서 나올 때 추위를 느껴서 옷가지를 걸치긴 했지만 밤 이슬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소. 나는 가련하고 의지할 데 없는 비참한 짐승이나 다름없었소.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식별할 능력도 없었지만 사방에서 나를 덮쳐오는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아 울었소. 곧이어 부드러운 빛이 하늘을 비추면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소. 나는 몸을 일으켜 나무 사이로 올라오는 밝은 형체를 바라보았소. 신기했소. 그것은 느릿느릿 움직였지만 그것이 길을 비춰준 덕택에 나는 다시 산 열매를 찾아 나섰소. 계속 추위에 떨던 나는 어느 나무 밑에서 커다란 망토를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몸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소. 내 머릿속에는 어떤 뚜렷한 생각도 없었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소. 빛과 배고픔, 목마름, 어둠밖에 느낄 수 없었소. 수많은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사방에서 온갖 냄새가 풍겨왔지만 내가 분간할 수 있는 물체는 밝은 달 뿐이었기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달에서 눈을 떼지 않았소. 낮과 밤이 바뀌기를 여러 번, 하늘의 둥근 것이 눈에 띄게 작아졌을 때 나는 내 감각을 구분하기 시작했소. 마실 물을 대주는 시냇물과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점점 뚜렷이 보였소. 종종 귀를 간지리던 기분 좋은 소리가 내 눈에서 빛을 가로채곤 하던 날개 달린 작은 동물의 목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발견했소. 그리고 주변 형체들을 훨씬 정확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내 위에 드리운 빛의 둥근 기둥이 뻗어나간 경계선도 볼 수 있었소. 때로는 듣기 좋은 새들의 노래를 흉내 내려고 했지만 안 되었소. 내 감정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투박하고 이상한 소리에 겁을 먹고 다시 침묵하곤 했소. 달이 밤하늘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작아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동안 나는 계속 그 숲에서 지냈소. 이때쯤 나는 아주 뚜렷해진 감각으로 날마다 새로운 개념들을 습득했소. 눈은 빛에 익숙해져 사물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소. 풀잎과 그 위에 앉은 풀벌레를 구분하고 점차 이 풀을 다른 풀과 구분해 냈소. 참새는 거슬리는 음으로 짹짹거렸지만 집박이와 찌르레기 소리는 아름답고 듣기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소. 어느 날 추위에 떨다가 떠돌이 거지들이 남기고 간 불을 발견했는데 불이 주는 따스한 온기가 얼마나 기쁘던지 반가운 마음에 뻘건 인걸불에 손을 내밀었다가 화들짝 물러나면서 비명을 질렀소. 정말 이상했소. 똑같은 것이 그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나는 불의 재료를 조사하다가 기쁘게도 그것이 나무인 것을 알아냈소. 재빨리 나뭇가지들을 주워왔지만 나뭇가지는 젖어서 타지 않았소. 그 때문에 실망해서 가만히 앉은 채 불이 타는 모습만 지켜보았소. 그런데 불 가까이 놓은 젖은 나무들이 마르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소. 이걸 보고 곰곰 생각하면서 여러 나뭇가지들을 만져보다가 이유를 깨달았고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만큼 말려두려고 부지런히 나무를 한아름 구해왔소. 밤이 되어 졸음이 밀려오면서 불이 꺼지지나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소. 마른 나무와 잎으로 조심스럽게 불을 덮고서 그 위에 젖은 가지를 놓았소. 그러고는 망토를 펴고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소. 아침이 되어 깨어난 나는 눈을 뜨자마자 불을 살펴보았소. 나뭇가지를 치웠더니 마침 불어온 산들바람에 불꽃이 살아났소. 이걸 유심히 보고서 나뭇가지들의 부채질을 했더니 거의
꺼져가던 불이 환히 일어났소. 그날 밤 나는 불이 빛과 함께 열을 낸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발견이 먹을 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소. 나그네가 구워 먹다 남기고 간 고기 부스러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무에서 딴 열매들보다 훨씬 맛있었소. 그래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먹어보려고 장작 위에 열매들을 놓았소. 그 결과 산딸기 같은 열매들은 못 먹게 변했지만 도토리 같은 것과 뿌리는 훨씬 먹기 좋았소. 하지만 먹을 것은 점점 귀해졌고 하루 종일 다녀도 허기를 달래줄 도토리 몇 알도 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소. 결국 나는 그때까지 머물던 숲을 떠나 내 소박한 욕구들을 좀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했소. 그렇게 자리를 뜨면 불을 잃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우연히 얻은 그 불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요. 그 문제를 놓고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봤지만 불을 가져가는 것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소. 결국 망토로 몸을 꽁꽁 싸고 해가 지는 쪽을 향해 숲을 가로질러 갔소. 그렇게 정처 없이 사흘을 걷다가 마침내 너른 벌판에 펼쳐진 시골을 발견했소. 전날 밤 많은 눈이 내려 들판은 온통 흰색이었소. 그 풍경은 매우 황량했고 땅을 덮은 차갑고 축축한 것 때문에 발이 시렸소. 그때가 아침 7시쯤이었는데 먹을 것과 쉴 곳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소. 드디어 동산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양치기들을 위해 지은 쉼터 같았소. 내 눈에는 새로워 보여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구조를 살펴보았소. 마침 문이 열린 채라 안으로 들어갔소. 한 노인이 불가에 앉아서 장작불 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이다. 노인은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는데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을 뛰쳐나갔고 그 앙상한 체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속도로 들판을 달려갔소. 그자의 모습이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것들과는 전혀 달랐고 그가 도망친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했소. 그러나 나는 오두막의 모습에 넋을 잃었소. 비나 눈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구조, 기분 좋게 마른 바다, 불의 호수에서 고생하던 지옥의 악마들에게 악마의 소굴이 반갑듯이 당신에게 그 오두막은 더없이 훌륭한 피난처였소. 나는 그 양치기가 두고 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소. 빵과 치즈, 우유, 포도주였소. 하지만 포도주는 내 입에 맞지 않았소. 다 먹고 나자 피로가 몰려와 집더미에 누워 잠이 들었소. 정오께 잠이 깬 나는 눈밭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따사로운 햇볕에 끌려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소. 오두막에서 발견한 가방에 아까 먹다 남은 음식을 넣은 후 몇 시간 동안 들판을 계속 걸어가다 해질 무렵 한 마을에 도착했소. 그 풍경이 얼마나 놀랍던지 오두막들, 그보다 더 말쑥하게 생긴 집들, 웅장한 저택들이 차례대로 감탄을 자아냈소. 마당에는 채소가, 몇몇 집 창가에는 식욕을 자극하는 우유와 치즈가 놓여 있었소. 나는 그중 가장 좋은 집에 들어갔소. 하지만 집 안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비명을 질러댔고 한 여자는 기절해 버렸소.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건 물론이고 어떤 이는 도망갔고 어떤 이들은 나를 공격했소. 나는 날아오는 돌과 무기 같은 것에 맞아 심하게 멍이 든 채 들판 쪽으로 달아났고 겁에 질려서 나지막한 헛간 안으로 몸을 피했소. 아까 마을에서 본 궁전에 비하면 그곳은 휑하니 꼴 사나운 모양새였소. 그 헛간 옆으로 깔끔하고 아늑해 보이는 집이 붙어 있었지만 아까 큰 대가를 치른 뒤라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소. 내가 숨은 곳은 나무로 지었는데 너무 낮아서 똑바로 앉기도 힘들었어. 바닥에 나무 판자 같은 건 깔지 않았지만 습하지 않았고 수많은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긴 해도 눈비를 피하기에는 괜찮은 피신처였어.
그곳에 들어간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잠자리였지만 혹독한 날씨와 그보다 잔인한 인간들을 피해 몸을 누일 수 있어 행복했소.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계집 같은 헛간에서 기어 나왔소. 바로 옆 오두막도 살펴볼 겸 내가 발견한 피신처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말이오. 헛간은 집 뒤쪽에 붙어 있고 양 옆으로는 돼지우리와 깨끗한 물 웅덩이가 있었소. 헛간 일부가 트여 있어서 그 틈으로 내가 들어갔던 거요. 그러나 나는 들키지 않도록 모든 틈새를 돌과 나무로 막고 지나다닐 때만 열 수 있게 만들었소. 빛은 돼지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전부였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소. 그렇게 보금자리를 정리하고 깨끗한 짚을 바닥에 깐 다음 다시 들어갔소. 멀리서 사람 모습이 보였던 것이오. 전날 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이 생생하던 터라 사람을 믿을 수 없었소. 그러나 나는 이미 그날 하루 버틸 거친 빵 한 덩어리는 물론 컵까지 훔쳐두었소. 내 은신처 옆을 흐르는 맑은 물을 떠먹기에는 이 손보다 컵이 훨씬 편리했으니까. 바닥은 약간 높았으므로 전혀 눅눅하지 않았고 오두막의 굴뚝이 가까워서 꽤 따뜻한 편이었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자 뭔가 내 결심을 바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헛간에 살기로 했소. 사실 전에 살던 황량한 숲, 비가 떨어지는 나뭇가지와 축축한 땅바닥에 비하면 낙원이었소. 기분 좋게 아침을 먹은 뒤 물을 뜨러 가려고 판자를 채우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려 틈새로 내다보니 한 소녀가 동이를 이고 내가 있는 헛간 앞을 지나갔소. 소녀의 기품 있는 태도는 내가 본 가정집이나 농가의 하인들과는 달랐소. 그러나 옷차림새는 남루해서 거친 파란색 천으로 만든 치마와 린넨 윗도리가 고작이었소. 따내린 금발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소. 소녀는 차분하면서도 왠지 슬퍼 보였소. 그녀는 내 눈앞에서 사라진 지 15분쯤 지나 이번에는 우유가 좀 든 동이를 이고 나타났소. 무거워서 그런지 불편한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왔소. 수심이 좀 더 짙어 보이는 남자였소. 남자는 뭔지 우울한 분위기의 소리를 내면서 동이를 받아들더니 오두막으로 들어갔소. 소녀도 뒤따라 들어갔고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소. 얼마 후 젊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무슨 연장을 들고 집 뒤쪽 들판을 걸어갔소. 그 소녀도 바쁜지 집안과 마당을 들락거렸소. 나는 보금자리를 살피다가 예전에 그 집 사람들이 썼을 법한 창문을 발견했는데 나무판으로 가려져 있었소. 그중 한 널빤지에 한쪽 눈으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틈이 있었소. 이 틈새로 하얀 칠을 한 깨끗하고 작은 방이 보였는데 가구도 없이 휑한 풍경이었소. 한쪽 구석 불가에는 한 노인이 근심스러운 자세로 머리를 괴고 앉아 있었소. 소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소. 이윽고 그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노인 옆에 앉았고 노인이 악기를 건네받고 연주를 시작한 순간 집박이나 나이팅게일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났소. 아름다운 광경이었소. 아름다움을 본 적 없는 가련한 내가 보기에도 말이오. 노인의 백발과 인자한 표정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났고 소녀의 다정한 태도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소. 노인의 연주에는 달콤한 탄식이 어렸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노인은 소녀가 소리내어 흐느낄 때에야 눈치를 챘소. 노인이 무슨 소리를 내자 아름다운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노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소. 노인은 그녀를 일으키고 아주 다정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 나는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소. 추위나 굶주림, 불이나 먹을 것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슴 아프면서도 달콤한 그런 느낌이었소.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어서 창가에서 물러났소.
얼마 후 젊은 남자가 나무단을 한 짐 지고서 돌아왔소. 소녀는 문간에 나가 짐 부리는 걸 돕더니 땔감을 약간 집 안으로 가져가 불 위에 놓았소. 그리고 남자는 소녀를 한 구석으로 데려가서 커다란 빵 하나와 치즈 한 조각을 내 보였소. 소녀는 기쁜 표정을 지었고 곧 마당에서 무슨 뿌리와 식물을 뽑아 오더니 그걸 물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불 위에 놓았소. 그 후로도 소녀는 계속 자기 일을 했고 젊은 남자는 마당에서 땅을 파고 뿌리를 뽑으며 바쁜 것 같았소. 그렇게 남자가 1시간쯤 일을 하고 나자 소녀가 남자에게 다가가 두 사람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소. 한편 노인은 시름에 잠겨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자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같이 식탁에 앉았소. 식사는 금방 끝났소. 소녀는 다시 집안 정리를 했고 노인은 젊은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몇 분 동안 집 앞을 거니며 햇볕을 쬐었소. 두 사람의 대조만큼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표정이었고 젊은이는 호리호리하고 우아한 몸매에 이목구비가 뚜렷했소. 다만 눈과 태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이 담겨 있었소.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남자는 오전에 쓴 것과는 다른 연장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갔소. 금세 밤이 되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 오두막 사람들은 가느다란 심지를 사용해 빛을 오래 가게 만드는 도구를 쓰고 있었소. 덕분에 나는 해가 진 뒤에도 인간 이웃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소. 저녁에 소녀와 젊은 남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했소. 노인은 아까 오전에 내 넋을 빼놓은 성스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다시 들었소. 노인이 연주를 끝내자 곧이어 젊은이는 연주를 하지는 않고 단조로운 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노인의 악기가 내는 화음이나 새소리와는 다른 것이었소. 나중에야 그것이 소리내어 읽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 나는 말이나 문자의 과학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었소. 그 가족은 그렇게 짧은 시간을 보낸 후 불을 끄더니 잠을 자러 가는 듯 방에서 물러갔소. 집더미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소. 나는 그날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했소. 먼저 그 사람들의 다정한 태도가 떠올랐소.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소. 전날 밤 야만스러운 사람들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생하게 기억했기에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든지 간에 당장은 그 헛간 안에 조용히 머물며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소. 이튿날 오두막 사람들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났소. 소녀는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젊은이는 첫 번째 식사 후 집을 떠났소. 그날도 전날과 똑같이 정해진 순서대로 지나갔소.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집 밖에서 지냈고 소녀는 집 안에서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일을 했소. 노인은 알고 보니 장님이었는데 악기를 연주하거나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냈소.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 참으로 비할 데 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었소. 그들이 노인을 위해 하는 작은 일 하나에도 따뜻한 애정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노인은 이에 인자한 미소로 보답했소. 그들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오. 젊은 남자와 소녀는 종종 따로 나가서 우는 것 같았소. 나로선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소.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불행하다면 불완전하고 외로운 내가 비참하다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었소. 그런데 이 품이 있는 존재들은 무엇 때문에 불행한 걸까? 그들은 좋은지 내가 보기에는 을 가지고 온갖 호사를 누리는데 추울 때 몸을 녹일 불이 있고 배고플 때 먹을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훌륭한 옷을 입었고 게다가 서로를 벗삼아 날마다 다정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얘기를 주고 받기까지 하는데
그들의 눈물은 대체 무얼 뜻하는 걸까? 정말로 고통을 표현하는 걸까? 처음에는 도저히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었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시간이 흐르자 수수께끼로 여기던 많은 것들이 이해되었소. 하지만 이 다정한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를 발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소. 그건 바로 가난이었는데 그들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소. 그들의 식사는 대개 마당에서 나는 채소와 젖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우유가 전부였는데 그나마 겨울이면 주인들이 소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 우유도 거의 나오지 않았소. 그들은 줄인 배를 움켜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오. 특히 두 젊은이는 말이오. 그들이 노인 앞에 음식을 내놓으면서 자기들 것은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나는 그런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소. 사실 나는 그들이 간직해둔 음식을 밤중에 몰래 훔쳐 먹곤 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근처 숲에서 딸기나 나무 열매, 뿌리 같은 것을 주워 먹었소. 또 나는 이들의 수고를 덜어줄 방법을 찾아냈소. 젊은이는 날마다 식구들이 쓸 땔감을 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그가 쓰는 연장의 사용법을 곧 터득해서 밤중에 종종 그의 연장을 가지고 숲으로 가 며칠 쓰기에 충분한 땔감을 구해 오곤 했소. 처음 그렇게 한 날이 기억나오. 아침에 문을 연 소녀는 밖에 나무단이 높이 쌓인 걸 보고 깜짝 놀란 모양이었소. 큰 목소리로 무슨 소리를 내자 젊은이가 나왔고 그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소. 그날은 젊은이가 숲에 나가지 않고 대신 오두막을 수리하고 채맛밭을 돌보자 나는 무척 뿌듯했소. 점차 나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소. 이 사람들에게는 구분되는 소리로 서로의 경험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요. 그들이 소리 내는 말들은 때로 듣는 사람의 마음과 표정의 기쁨이나 고통, 미소와 슬픔을 자아냈소.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과학이었기에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 견딜 수 없었소. 그러나 그 소리를 따라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소. 그들의 발음은 빨랐고 그들이 가리키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 사물과 뚜렷한 관계가 없었으므로 나로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요. 그러나 내 헛간을 비춰주는 달의 주기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엄청난 노력을 쏟은 끝에 마침내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몇몇 사물의 이름을 터득했소. 내가 배우고 연습한 단어는 불, 우유, 빵, 땔감이었소. 그리고 오두막 사람들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젊은이와 소녀는 몇 개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노인을 부르는 말은 오직 아버지 하나였소. 소녀는 누이나 애거서 청년은 펠릭스나 오빠 또는 아들로 불렸소. 그 소리와 짝을 이룬 개념을 터득하고 그걸 발음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당신이 짐작하지 못할 거요. 그 밖에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디 쓰는지도 알 수 없던 좋은, 사랑하는, 불행한 같은 단어도 들어서 구분할 줄 알게 되었소. 그의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소. 그 사람들의 다정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나는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소. 그들이 슬퍼하면 나도 우울해졌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덩달아 기뻤소. 그들 말고는 본 사람이 거의 없었고 어쩌다 누가 그 집에 들어와도 거친 태도와 거드름 피우는 걸음걸이는 내 친구들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소. 내가 느끼기로 노인은 종종 자식들에게 힘을 주려고 애썼는데 우울한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괜히 아이들을 부르기도 했소. 그러고는 유쾌한 말을 하며 나까지 기분 좋아지는 자애로운 표정을 짓곤 했소. 애거서는 귀 기울여 들었고 가끔 눈에 눈물이 고이면 몰래 닦아내곤 했소. 그래도 아버지의 간곡한 말을 듣고 나면 소녀의 표정과 말투는 한층 밝아졌소. 하지만 펠릭스는 그렇지 못했소. 그는 언제나 이들 가운데 가장 우울했고 경험이 없는 내가 보기에도 두 사람보다
고민이 많은 것 같았소. 그러나 누이보다 더 어두운 표정일 때에도 목소리만큼은 씩씩했는데 노인한테 말할 때는 특히 더 그랬소. 비록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선량함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요.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펠릭스는 눈 덮인 땅에서 처음 고개를 내민 작고 하얀 꽃을 누이에게 따다 주었소. 그리고 아침 일찍 누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눈을 치워 누이가 우유를 짜러 갈 때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 바깥에서 땔감을 가져올 때 고생하지 않게 해주었소. 사실 그는 바깥에 갈 때마다 항상 땔감이 채워져 있는 걸 보고 놀라곤 했소. 낮에는 가끔씩 이웃 농부의 일을 해주러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저녁에야 돌아와 나무를 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을 때면 채마밭에서 일을 했고 날이 추워져서 할 일이 거의 없을 때는 노인과 애거서 한테 글을 읽어 주었소. 처음에 나는 독서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가 글을 읽을 때는 말할 때와 똑같은 소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이렇게 추측했소. 그가 이해하는 말의 기호를 그 종이에서 찾아내는 거라고. 나는 그것도 정말 배우고 싶었소. 하지만 그들이 기호로 사용하는 소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럴 수 있었겠소. 말의 과학에서 내 이해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계속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대화를 끝까지 들을 정도는 못 되었소. 아무리 그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도 우선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았소. 언어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흉측한 모습을 무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소. 내가 보기에도 내 일그러진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사실이요. 나는 그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했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 섬세한 피부색. 그러나 맑은 웅덩이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얼마나 섬뜩했는지. 처음에는 움찔 물러났소.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괴물이 실제로 나라는 걸 믿게 되자 실망스럽고 억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아, 하지만 그때도 내 흉측한 모습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오. 해가 점점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눈은 사라졌고 앙상한 나무와 검은 땅이 모습을 드러냈소. 이때부터 펠릭스는 일이 많아졌고 절박한 기근을 말해주는 안타까운 징조들도 사라졌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들의 음식은 거칠긴 해도 건강에 좋은 것이었소. 그들은 그런 음식을 넉넉히 마련했소. 그들이 손질한 텃밭에서는 새로운 식물들이 솟아났고 다행스러운 조짐은 계절이 깊어질수록 더해갔소. 노인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매일 정오에 아들에게 몸을 기대어 산책을 했소. 알고 보니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을 비라고 하는 거였소. 비는 자주 내렸지만 강한 바람에 금세 땅이 다시 말랐고 계절은 전보다 더 온화해졌소. 헛간 안에 내 생활은 한결같았소. 오전에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러 흩어지면 잠을 잤소. 남은 시간은 다시 내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보냈소. 그들이 자려고 물러가면 달이 뜨거나 별빛이라도 비치는 밤에는 숲에 가서 내가 먹을 양식과 그들을 위한 땔감을 구했소. 숲에서 돌아오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 눈을 치우거나 펠릭스가 하던 일들을 했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런 일들, 보이지 않는 손이 해낸 일에 그들은 매우 놀랐던 모양이요. 그럴 때면 한두 번 그들이 착한 정령이니 신기하다느니 하고 말하는 걸 들었지만 그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소. 이때쯤 나의 사고력은 더욱 활발해져서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동기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내고 싶었소. 펠릭스가 왜 그렇게 불행해하고 에거서는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소. 나는 내가 이 착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련퉁이. 잠을 잘 때나 멍하니 있을 때에는 인자한 장님 아버지와 상냥한 애거서 멋있는 펠릭스의 모습이 아른거렸소. 나는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줄 우월한 존재로서 그들을 우러러 보았소. 내가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이 나를 환영해주는 광경을 몇천 번이나 그려보았소. 물론 겉모습만으로는 나를 혐오할 것이므로 우선 상냥한 태도와 좋은 말로 그들의 호의를 사야 했고, 그러다 보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소. 이런 생각을 하면 즐거웠고 언어의 기술을 익히려고 더욱 열정을 쏟았소. 내 음성기관은 사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유연했소. 목소리는 음악처럼 부드러운 그들의 소리와 무척 달랐지만 내가 그럭저럭 이해하는 단어들을 발음할 정도는 되었소. 그 차이는 마치 당나귀와 애완용 강아지라고나 할까? 하지만 당나귀의 행동이 거칠다고 해도 따뜻한 마음씨만 있다면 매나 욕지거리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것 같았소. 봄날의 따사로움과 상쾌한 소나기에 대지의 모습은 크게 변해갔소. 이런 변화가 일어나자 그동안은 동굴에 숨어서 지냈는지 보이지 않던 남자들이 많이 나다니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농사를 짓느라 바빴소. 새들은 더욱 즐겁게 노래하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소. 행복한 대지여. 방금 전만 해도 황량하고 축축하고 음침하던 곳이 한순간에 신들을 위한 거처가 되다니. 자연의 매혹적인 모습에 내 기분도 들떴소. 과거는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재는 평온했으며 미래는 기쁨의 예감과 희망이라는 밝은 빛으로 빛났소.